예, 앞으로 오늘 행사를 통해 성인 학습자의 제2 또 제3의 평생 직업의 길이 더욱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오늘 함께 해주신 참석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신 신재홍 교수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재홍 교수님께서는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행정처장을 맡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와 교육부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고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가천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조 강연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평생 직업교육의 선진 사례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 열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신재홍 교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주제를 평생 직업교육 선진 사례 이렇게 이제 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한 2주 정도 몸살을 앓았습니다. 감히 여기 계시는 전문대학의 총장님들, 원장님들, 교수님들 계시는데 제가 익숙하지 않는 분야이기는 한데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좀 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7시에 출발해가지고 운전을 해서 담양에 와서 떡갈비 또 처음 이렇게 맛있게 먹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니까 좀 긴장도 되고 많이 이제 저기 합니다. 설레임도 있습니다. 근데 짧은 1시간이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그 대학이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서울대학과 교육부라고 하는 공조직에서 한 30년 이상 근무를 했고 가천대학에서 이제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에서 평생교육 원장을 4년을 하면서 지역사회하고 똔똔이 엮어지면서 했던 경험들이 좀 몸에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라고 경영을 하는 이제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이제 행정처장 겸 교수를 맡고 있는데 조금 특별한 경험들이 좀 쌓여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직업교육에 대한 것들을 제 일천하지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이제 평생교육 학회장님 하시는 권인탁 교수님한테 좀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좀 자료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자료 받은 자료하고 전문대학 연합회 사무총장께 좀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고등교육 연구소장이 있으시더만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자료도 좀 받고 제가 뻑체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보다 훨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걸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요 전공은 평생교육입니다. 그리고 제 학위 이름이 평생교육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관 쪽에서는 제가 아마도 제일 먼저 학위를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평생교육 전공자 입장에서 조금 남다른 것은 평생교육을 리딩할 수 있는 구심점이 어디냐면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앞장서야 되는데 그 조직을 경험해 봤다는 거 하고 또 중앙부서인 교육부에서 한 4년 정도 정책을 좀 수행하다 보니까 좀 느낀 바들이 있고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조금 조합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제일 처음에 주제를 평생교육의 담론이라고 좀 적었다가 감히 여러분 앞에 함부로 제가 이제 제 적은 식견을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소고라고 표출을 해봤고요. 제가 느꼈던 평생 직업교육 선진 사례를 제가 조금 이렇게 해봤습니다. 성남시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성남시 평생교육 원장을 할 때 경험했던 것들을 좀 섞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하겠고요. 국내 소개. 그다음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평생교육 동향 같은 거는 많이 좀 탐색을 하고 있었던 차에 직업교육은 조금 일천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미국하고 그다음에 독일하고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AI 좀 강하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핀란드, 북유럽 중에 이 세 나라의 사례를 조금 제가 좀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아마도 여러분 AI 인공지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그러면 우리가 대변에서 지금 표출되는 용어가 디지털로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사회의 우리 교육은 어떻게 바뀔까? 지금 모든 화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면 대학 직업 교육의 트랜스포메이션, 평생 교육의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화두로 계속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거 일부러 제 이력을 좀 소개했습니다. 좀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주대학에서 교육학과 교수를 하다가 가천대학의 평생교육 기관 좀 맡더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4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서울대학에서 쭉 근무를 좀 했었고요. 지금 현재라고 하는 걸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나이로 보면 6학년입니다. 6학년인데 제가 이제 MBA를 좀 다니고 있거든요. 9월부터. 근데 이게 ABC, MBA라고 하는 과정을 다니고 있는 것은 ABC가 뭐냐면 AI 인공지능하고요. B는 빅데이터, C는 크립토, 암호화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요 과정에 3학기제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디지털 사회, 그 디지털이라는 게 조금 멀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전부 한번 좀 부딪히면서 터득해보고 우리 사회를 향하여 조금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이 느낀 바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느꼈던 몇 가지를 이 강의 내용에다 좀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요거는 이제 독서 모임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년 된 독서 모임인데 가장 장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한 학기에 140만 원씩 내고 하는 과정인데 월요일 날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책 한 권의 저자 특강을 듣는 평생 학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토 저녁에 하는 주말 수업에는 MBA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뻑차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도 이게 강의가 끝나면 제 고향이 전북 고창입니다. 고창이어서 형님 댁에 가가지고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온라인 수업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 타임이 좋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후련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제가 뭐 숨길 것도 없고 내가 느끼고 좀 터득했던 것들을 여러분께 그냥 진솔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생교육 전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생교육에 대한 얘기를 잠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어렵게 학문적으로 무슨 누가 이 얘기했고 어디에서 도입하고 뭐 이런 얘기보다도 좀 역사를 크게 펼쳐놓고 보면 동서양의 철인 두 사람을 뽑아봐라 그러면 서양에는 소크라테스일 것이고 동양에는 공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벌써 평생교육에 대한 지병을 굉장히 2500년 전부터 내뱉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철인이잖아요. 그분이 가장 후대들을 향해서 주었던 메시지,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에 대한 메시지를 알면 평생교육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풍기고 있을까?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그게 너 자신을 아는 거다. 무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그 말에 다음 나오는 표현은 뭐냐 그러면 배우겠다고 하는 자세, 호기심, 지적 욕구 이런 것들이 바로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이 언제 생겼느냐? 2500년 전에. 누가? 소크가. 뭐라고 했느냐? 너 자신을 알라. 그 의미가 뭐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아는 것 자체가 너 자신을 알라의 핵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삶 동안에 배워나가라는 거죠. Life is learning. 삶 자체가 배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동양 쪽에는 우리 공자 선생님 있잖아요. 공자 선생님 뭐라고 하셨나요? 가장 아주 우리 익숙한 표현입니다. 학위시습 사상을 얘기했습니다. 학위시습. 그거는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은요, 명함 뒤에다가 학위시습지 부력 열호화라고 써갖고 다닙니다. 배우면 얼마나 즐거운 건데 배우고 또한 익히니 얼마나 즐거우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문구를 명함에다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공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평생 배우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2500년 전의 울림이 지금도 여전히 보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렸고요. 여러분, 평생교육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어차피 모였으니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까? 이거는 평생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정의입니다. 보면 딱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지 않나요? 등 이런 수없이 많은 건데 나열을 할 수 없어서 6개만 딱 나열한 겁니다. 그중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주목할 단어는 직업 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이 주목해야 될 6섹션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우리가 탐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 기본권이 있잖아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부각되는 용어가 교육기본법에 학습권이라는 조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를 우리가 한번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교육법은 대단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맨 위에 헌법 밑에 교육기본법이 있고 교육기본법 밑에 3법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상위 법에 학습권이라는 조항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은요, 잘 살고 못 살고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이거는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얼마나 잘 정의되는지 이렇게 잘하는 정의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학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년기 교육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학년기 때 교육의 3요소 있잖아요. 교사, 학생, 커리큘럼. 이게 3요소라면 이렇게 3요소가 꽉 짜 있는 것을 교육이라고 말하면 학습은 형식에 아무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학습권의 기본권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오면서요, 이 행사를 위한 이 팜플렛을 보니까 너무 정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을 딱 정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후진학 선도형 사업은 인생 이모작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평생 직업교육 활성화로 주민, 재직자, 구직자에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직업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엄청난 표현이고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느끼고 왔습니다. 아빠 화두가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가 있어서 이거를 좀 동영상을 짧지만 좀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걸 클릭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음이 좀 나지가 않는데요. 제가 상황 설명을 좀 드리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 이제 로봇을 우리가 연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봇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짜여진 데이터를 준 걸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 아니고 살아가면서 문제들 같은 거는 AI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 AI, 로봇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명확히 다르다. 이런 메시지를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저기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가 아까 ABC MBA라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몇 달 동안 제가 느낀 거가 그렇습니다. 도무지 이 인간이 말이죠. 참 78억 인구가 다 똑같은 사람이 전혀 없다. 인간의 두뇌는 적어도 100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같은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인간의 구조가 오른쪽 뇌 구조와 왼쪽 구조가 있는데 왼쪽 구조는 이게 수리적인 뇌라면 오른쪽은 감성지향적입니다. 이 감성과 지성을 담당하는 영역이 다른데 이 AI가 등장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왼쪽 영역입니다. 수학하고 계산하고 프로그램 짜보고 따져보는 것은 왼쪽에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목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될 쪽은 오른쪽 영역입니다. 사람과 만나서 문제 해결하고 협업하고 창업하고 살아가는 문제가 있으면 눈빛을 주고받고 해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른쪽 뇌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하는 것은 AI한테 맡기고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이쪽 영역은 사람 간의 관계를, 협업을, 융합을, 통섭을 이런 걸 잘해 나가야 되는 시대라는 것을 여기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처음에는 멀리만 느껴졌는데 이게 멀리 놓고 살 수가 없는 구제다라는 게 제가 끊임없이 깨닫고 있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은 또 뭔가 다르게 느껴지게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말이죠. 앞으로 사회는 프리드만이 얘기한 것처럼 가속의 시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인간이 준비할 만큼 천천히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속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아이템에서 오른쪽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 변화의 그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그렇잖아요. 물질보다는 정신이고 육식보다는 채식이고 분석보다는 통합, 사이언스보다는 아트, 디테일보다는 컨셉, 보여지는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할 것, 이런 쪽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일상이 혁명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업에 대한 것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어느 직업윤리 및 리더십 강의를 좀 기관에 나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직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본 직업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계 유지, 그다음에 적성과 능력, 그리고 짧게가 아니고 일정 기간 계속. 그 직업이라고 하는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자아 실현, 내 꿈을 실현해 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조직이라고 하는 구성체 속에서 내가 맡은 한 영역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전문가로서 탄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게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이 뭐냐? 감히 저한테 물어본다면 직업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것이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아마도 고리대금업자, 몸을 파는 어떤 그 창녀 이런 것들로부터 비롯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직업은 직업에서 실패하면 사회에서 도무지 성공이나 발을 붙일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직업에서 반드시 내 꿈을 실현해야 되고 조직 내에서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또
전문 영역을 확보하는 것, 이 세 꼭지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직업관을 어떻게 갖게 거냐, 여러분도 저도 이제 이 말은 참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인 정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봤는데요. 세 사람 이게 뭐 툴툴거리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중간 정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일에 대한 열정과 사명과 사회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처럼 생각 여하에 따라서 내 판단이 결정이 된다. 여러분 저도 익숙한 용어가 생각에 딱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생각이 바뀌면 바로 행동이 바뀌잖아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를 여러분 코비시가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하다. 세상 만물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지옥이고 천당이라고 생각하면 천당일 것이다. 그만큼 싱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에서 직업 정신과 관련해서 이 장인 정신 같은 것들은 참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서투르네요, 제가. 예.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가지고요, 직업이 막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카카오의 이 디지털 경제연구소장 이재호 소장이 와가지고 카카오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한 자료입니다. 앞으로 직업은 많이 개편이 될 거다. 예컨대 위기 육선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콜센터, 죄송합니다. 이게 생산입니다. 생산과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의료 진단 전문가, 진단도 이제 AI가 하게 되거든요. 보시면 금융사무원, 창고작업원, 계산원, 여기는 뭐죠? 위기직업 육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이거 보고 느끼는 바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 직업은 어떻게 바뀔까?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전문가, 3D 프린팅, 드론 전문가, 생명공학자, 정보보호 전문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로봇공학자, 이런 쪽에 앞으로 직업이 유망 직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처를 좀 밝히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드렸네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선진 사례 외국에 대한 것들을 조금 여러 가지 좀 탐색을 하다 보니까 우선 직업 교육 체제로 국가를 좀 구분해 보니까 비교적 도제 교육은 독일, 스위스 쪽이 이제 도제 교육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합형 같은 경우는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은데, 학교를 기반으로 한 직업 교육은 영국, 스웨덴, 핀란드, 일반형 직업은 미국, 한국, 뉴질랜드, 이런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세 나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문대학에서 외부에서 학위 분야를 조금 한번 그쪽 분야를 연구해 보니까 이 자료는 그 전문대학 협의회의 그 정 소장님께서 나한테 좀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제가 좀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독일과 대만이 박사과정까지가 운영을 합니다. 박사과정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디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는 없죠. 영국 같은 경우도 석사, 미국 같은 경우는 석사까지, 독일은 박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 카나다, 대만이 의외로 굉장히 진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퓨어 에듀케이션 칼리지,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거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리고 독일은 응용과학대학에서, 그리고 대만은 과학기술대학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좀 공유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미국 거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의미는 인력투자법이 미국에서 1998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직업과 관련되는 교육을 여러 개 부처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합을 해가지고 인력투자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 법에 의해서 연방과 주정부가 합작을 해서 원스톱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정부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중앙정부하고 같지 않습니까? 재원의 한 50%를 내놓습니다. 주정부에서. 그 다음에 중앙정부나 지방 군단위 있잖아요. 시군구 자치단위에 있는 칼리지 같은 데에서 커뮤니티에서 거기에서 얼마 지분을 내놔요. 그래가지고 아주 짜임새 있게 총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우리도 직업교육에 대한 것들이 보면 비교적 여러 부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노동부, 뭐 복지부, 교육부, 여정가족 부서, 교육부는 물론이고 여러 개 부처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는 있는데 이 정말 집중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행하는 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런 정도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좀 해야 되는데 재정 부담 자체가 너무 빈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 소개하는 내용은 인력투자법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께 그냥 소개를 드리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주로 50개 주 중에 한 23개 주에서 이렇게 자격과정이나 준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한번 백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이제는 예. 여러분 독일 얘기는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 하면 다른 것보다도 마이스터 제도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 마이스터 제도에 대한 것들을 조금 탐색을 해보니까 결국은 도제교육에서 출발을 했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독일은 지금 우리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선진국으로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모범적으로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대학이 아닌가. 교육이 그 어원이 근간이 뭘까라고 하는 걸 조금 관점으로 보니까 독일의 교육의 모체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관리한답니다. 우리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기만 했지 관리는 아닌 것 같아요. 관점 자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참 울림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박사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하고, 이 마이스터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이 실효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도제교육에 대한 얘기를 조금 우리가 해보시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도제교육에 대한 것들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노동부나 교육부에서 하는 것들이 도제교육 같은 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도 그 뷰티, 미용하는 고등학생들 뷰티 이 사업을 도제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중세 때의 얘기입니다. 도제계는 중세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상류, 시민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분이 형식적 교육은 이루어졌지만 이게 비형식적 교육이고요. 이것은 상업과 공업에 대한 분야이기도 하고 실생활 교육이면서 조합, 길드가 형성이 되고 이게 이제 후계자 양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처음에 들어가 보면 봐요. 견습공, 그다음에 직공, 그다음에
명품을 만들어 가지고 마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길드에 제출해 가지고 합격이 되면 장인이 되는 거죠. 그 장인 정신이 지금은 독일을 이끌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는 철두철미하게 도제교육은 실생활이고 조합 단위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순회교육, 그러니까 견습공, 어느 회사 공장 같은 데 가서 쭉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유럽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한번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견학하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자기의 작품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길드에 제출해 가지고 마스터가 되는 구조인데, 이런 것들이 참 지금 여전히 주목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해서 여러분께 같이 공유 드렸습니다. 이게 마스터 증명서입니다. 이게 유럽 전역이 다 똑같지는 않고요. 나라마다 좀 달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핀란드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핀란드 같은 경우는 백으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이고. 핀란드는요, 제가 속해 있는 어시스트 저희 대학원에 알토 대하고 20년 동안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 있는 알토 대하고 우리 대하고 배출한 졸업생이 한 4,000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핀란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핀란드는 정말 제도적인 교육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측면, 물론 이제 여기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으로 보고 무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 있고 나이 같은 거 전혀 제한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폴리테크닉에서 이제 석사까지 이런 과거부터 2000년도 이전부터 대학원 과정을 전문대학에 설치해달라고 끊임없이 신청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대학원 과정을 이제 법을 통과시키고 2005년부터 정식 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고를 졸업해서 3년이 지나면 졸업장 없어도 바로 석사를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참 잘 돼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게 핀란드에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6월 달에 다녀오셨어요. DJ 대통령도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 가면 모범적인 대학의 케이스를 보는 경우가 핀란드 경제대학이거든요. 지금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알토 대학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꼭 가보세요. 가보시는데 여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제가 이제 AI 인공지능 말씀을 간간히 드리는데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면 좋을까? 그럼 디지털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디지털이라는 게 뭘까? 연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커넥티비티, 연결. 여러분 전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했다가 사람과 물건과의 사물과의 연결이 됐다가 앞으로 시대는 사람과 AI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삶 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핀란드 국민들이 인구가 55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면 5만 5천 명인가요? 5만 5천 명을 디지털 의무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디지털에 대한 기초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EU 국가에서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EU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전 유럽 시민들 또 1%인가를 시켜주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도 좀 마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 박영선 장관 아시죠? 중기부 장관. 이분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시냐면 재래시장 같은 데 쭉 다니시면서 하는 말씀이 재래시장에 계시는 조그마한 상가에도 디지털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디지털 의무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미네르바 스쿨과 한양대학이 7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공동 이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한양대학교 작년까지 했고 올해는 이제 어시스트인 저희 대학이 이제 한국 파트너가 됐습니다. 새롭게 MOU를 맺어가지고 이제 그 과정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 각국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샌프란시스코에서 뽑아가지고 1년 동안 수업을 하고 나머지 6나라 돌아가면서 한 학기씩 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금 차별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뭐냐면 한국적 미네르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국적 미네르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아이템이 우리 한국에 있는 AI 교과목을 그들이 오면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와서는 100% 자기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의 커리큘럼 2-3과목을 제공하는 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과 미네르바와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저기 아까 알토 핀란드하고 같이 하는 공동 학술 행사 같은 걸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네르바와 같은 것들이 우리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유은혜 장관이 어디 가보면 한국에도 미네르바와 같은 그런 교육 체제가 빨리 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격 교육을 좀 주목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 요거는 제가 그냥 시사성이 있는 거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끝내면 되나요? 얼마나 남았죠? 15분 정도. 예. 너무 어려운 자리가 돼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렇게 여러분과 공감이 좀 많이 되시는지 좀 저기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5분 정도를 시간을 사용해 가지고 준비한 내용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천대학에 제가 이제 4년을 근무했는데요. 4년 동안에 있으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좀 많이 했거든요. 내가 가기 전까지는요, 지방정부하고 대학하고 별로 서로 섬과 육지와 같은 관계로 있었어요. 근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은수미 성남시장이 선거하기 전부터 시장 되시면 평생교육을 좀 도와주십소서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천대학에 가가지고 몇 가지를 좀 컨셉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평생교육의 주소지가 어디냐면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을 떠난 평생교육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컨셉을 가졌고요. 또 오늘 대주제가 산학연, 관 이런 의미를 부여할 때 관이라고 하는 지방정부가 나서주지 않으면 어떤 결실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 바람직한 바람은 산, 학, 연, 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선 가까워지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가장 대변적인 게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남시 팀장급 교육을 작년에 그냥 40명짜리를 2번 상반기 하반기 하고 그 다음에 전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성남시 의원 전체에 대한 직무 연수를 한번 시켜드렸고 또 경기도 전체 의회의장단을 해외 연수도 하와이 쪽으로 연수를 해드리면서 아마 경기도까지 쭉 연합을 좀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막 생산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경기도 프로그램에도 우리가 좀 참여를 했더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와 전혀 다른 그다음에 조금 더 있었으면 물론 이제 상공회의소장도 여러 번 만나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 뭐 어떤 경우는 최고의 과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같이 합류하실 수 있도록 또 하고
또 대학엔 많은 것들을 좀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가천대학이 매우 지역적인 강점도 있죠. 거기는 이제 첨단이라고 하는 판교 밸리도 있고 또 좀 이렇게 원도심도 있고 하지만 이 위치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대학도 마찬가지. 그 본거지가 거점이 어디가 되냐면 지역사회이고 지방정부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원은 교육부에서 중앙에서 과감하게 예산 투자가 좀 돼줘야 된다는 것들을 제가 느끼고는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미네르바 말씀을 드렸는데 미네르바에 MOU를 맺었습니다. 맺고 나서 박배범 교육부 차관 계시잖아요.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굉장히 국정감사 때문에 바쁜 때 뵙고서 우리가 미네르바와 MOU를 맺어가지고 교육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테니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좀 응원 좀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 그러면서 앞으로 다른 국가와 조금 다른 게 뭐를 좀 구상하고 있다는 거를 좀 설명도 좀 해드리고 했는데 그거를 뭐 얻어내기 위한 것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미리 좀 알려드리는 의미로 한번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여기에 뭐 있는 내용들은 별로 그냥 제가 엄청나게 소개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기에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위탁교육을 받았다는 거고 경기도의 생활기술학교를 운영했다는 거고 다양한 교양 이런 것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고 이건 최고의 과정입니다. 이게 웰리스, 웰에이징, 웰빙, 웰다잉을 아우르는 웰리스 과정을 만들었는데 이건 너무 잘 돼요. 여러분 요새 최고의 과정 안 되죠. 서울대 연구대도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가자마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천대학의 강점이 뭘까? 다른 대학이 할 수 없는 거를 가천대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찾아보니까 가천대학 강점은 의학 캠퍼스가 있습니다. 인천. 의대, 치대, 병원 막강하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의학이 있고 이쪽에는 인문학들이 있습니다. 인문사회 쪽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과 이쪽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가지고 웰리스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공회의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끊임없이 30명, 50명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람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 것처럼 그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하고 어른 비대학이 잘하니까 우리도 그거 해보자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파워나 이 강점은 그 대학이 갖고 있는 전공의 학문 기저를 가지고 외연과 확보시키는 게 전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컨대 경기도 과정 같은 경우는 이게 도제교육입니다. 도제교육 같은 거 5060 세대한테 200시간짜리 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지난주에 수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200시간. 그런데 5060 세대분들이 이게 이겁니다. 미장원 같은 거 많이 아시잖아요. 뷰티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은 대물림도 되고 창업을 해가지고 돈은 벌었어요. 벌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이가 50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놀림이 예전같이 않아요. 젊은을 시키니까 너무너무 잘하는데 내가 그거는 실력이 밀리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머리에 공허감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는 활동하자. 그래가지고 뷰티 케어 매니저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200시간짜리를요. 그걸 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어디를 가냐면 환자들, 그러니까 암 환자나 실버타운 같은 데 있죠. 환자 있는 분들한테 가서 아름답게 가꿔 드리는 거예요. 대화해드리면서 머리를 다듬어지면서 심리적인 대화도 좀 공부도 좀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이분들은 끝나고 나서 그분들끼리 모아가지고 과정 이후에 미팅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교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뷰티 케어, 뷰티 비즈니스 학회장을 하면서 뷰티 중앙회하고
또 뷰티 중앙에 있는 멤버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경기도 사업을 좀 오래 했는데 매우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 본보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서, 이거는 방배동에 있는 이게 도제교육장에 있는 시설을 여기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움직이는 사진은 좀 찍지를 못했는데, 이게 계획 단계에 있는 것들을 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굉장히 모양이 좋습니다. 이게 말하면 도제교육과 같은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례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성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바운다리를 가지고 키우는 뭐냐면 산학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산학연관. 성남 같은 경우 이제 100만 시민이 96, 7만 정도 되는데 100만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힘들게 100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학은 말이죠, 뭐니 해도 인재 양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 사회가 몽땅 주목하는 것은 창조 교육입니다. 창조. 예컨대 현실적으로 보면 창조적인 인재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뭐 한 3%, 5% 창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CEO라든지 중간 관리자는 혁신 능력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의 60, 70%는 뭐냐면 적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창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창조 교육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맹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창조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혁신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적응 능력이 필요하다. 오히려 70, 80% 되는 그 적응 능력을 소득했던 것들을 잘 부패하지 않게 잘 관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나눠서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것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인재가 양성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내용 중에요, 제가 이제 늘상 제안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평생 직업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적어도 자치단체가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자치단체가 정말 발전하려면, 제가 은수미 시장께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은, 성남시 판교도 있고 멋진 기업들이 들어서니까 된다 이거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가천대학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시를 발전시키세요. 그게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런 제안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도 이루어지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방정부가 정말 발전하고 싶으냐? 그러면 대학의 소프트 파워를 많이 활용하는 게 방법이다. 그리고요, 대학은 앞으로 학년기만을 주목하는 그런 시대 말고 트라이버시티, 대학을 3번 왕복하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 20대 학년기 하면 왔다 가고, 40대 생애전환기 하면 왔다 가고, 그 다음에 60대 이렇게 해서 적어도 대학의 왕복 운동을 3번 정도는 하면 좋겠다. 그래서 트리 플러스 유니버시티하고 트리버시티란 말을 창조해 보았습니다. 이 용어는 인천대학의 조동성 총장님이 주로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버시티라는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5, 60년 사는 인생이 아니고 조금 길게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향하여 저는 평생 이전직 사학습을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생 직장은 사라졌고 이제 평생 직업 시대가 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은 전직 2번 각오하십시오. 그래서 전직 2번에다가 학년기 교육 1번 받은 거에다가 플러스 짭 생활이 끝난 이후에 교육하게 되면 4번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이전직 사학습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제가 막 강의할 때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소개를 해 올렸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예. 여러분, 맞춤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2030은 어떻게 시키면 될까요? 누가 뭐래도 취창업입니다. 2030들. 4050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아실현이고 생애전환입니다. 터닝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 5060은 어떻게 하면 자아실현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있느냐, 돈을 가지고, 내가 재능이 있느냐, 재능을 가지고, 내가 시간이 있느냐, 시간을 가지고, 이런 아이템으로 우리가 맞춤형으로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교육에 대한 것들을 미래를 그리는 가장 앞선 조직이 유네스코입니다. 국제기구 유네스코. 유네스코에서 끊임없이 여기서 평생교육의 아이템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랭그랑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들이 계속 수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세 가지입니다. 존재를 위한 학습입니다. Learning to be, 존재를 위한 학습.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일을 위한 학습. 여러분, 지구상에는 우리가 위에만 보면 위에만 보일 수 있지만, 지구상에는 태어나가지고 학교 교문 안에 가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한 1억 명이 있습니다. 지구촌에는요. 그리고 문맹, 글을 못 읽는 성인 학습자가 8억 명, 9억 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아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을 위한 교육이라는 의미는 매우 강합니다. 우리가 장애인 오신 분들 챙겨야 되는 이유가, 뭐 독거하시는 분들 챙겨야 되는 이유가, 모든 일이란 정신에 함축된 의미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내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Sustainable Education. 이 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더 멋있는 세대를 물려주기 위하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미래를 주목하게 될 거다. 자, 이제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요. 평생학습 사회, 우리가 뭐 익숙하겠지만 취약 전기, 학령기, 가임 여성, 또 경제활동 연령, 뭐 이걸 포함한 모든 일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됐다. 6, 3, 3세 16년 학제는 100년 학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16년 배워서 5, 60년은 살 수 있지만 16년 배워가지고 100년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제가 마냥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걸 메꾸고 있는 게 교육부에서 말하면 학점은행제라는 게 있습니다. 학습의 기회를 떠나버린, 기회를 못 가졌던 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학점은행 제도입니다. 이것도 4년제 학사 제도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육, 대학 평생 직업 교육은 한마디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디지털화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슬릴 수는 없겠다. 제가 이제 지금 머리에 장착되어 있는 세 가지 용어, 대학이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이 일 패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상으로 찾아와 버린 AI 인공지능, 문 걸어 잠글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이건 이제 구글의 이소연 박사가 책을 낸 책 주제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혼자 성공하고 할 수 있는 시대가였다면 앞으로는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절대로 앞으로는 혼자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다. 저는 많이 말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뭐 AI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에 우리 학습 이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강화학습도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전혀 생소한 이론들이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계가 학습한대요. 딥러닝, 더 깊은 뭘 한대요. 이런 말들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합니다. AI 인공지능이란 뭘까? 사람처럼 똑똑한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은 뭘까? 사람처럼 똑똑한 기계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딥러닝은 뭘까? 사람보다 더 똑똑한 기계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딥러닝이라고 말합니다. 딥러닝은
프로그램 주지도 않고 정답 주지도 않는데 지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런 개념들이 그냥 학자들이 개발자들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와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말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전문대학 직업교육 앞으로 변화가 극심하잖아요. 변화에 대한 것들은요. 우선 변할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트렌디한 생각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이게 말하면 창조적인 삶의 기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창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창조. 자, 빠른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느린 파문에 주목하십시오. 비전과 목표를 가지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앞으로 미래 트렌드라고 봅니다. 코로나19 설치고 있잖아요. 이 공식에 아마 우리가 좀 이 문구를 좀 보시면서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래 평생교육 직업 환경은 어떨까? 이거는 이제 어제요. 어제 3시에 제가 포럼을 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권재현 미래전략본부장을 초청해서 온라인으로 포럼을 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딱 많은 말 중에 딱 이게 하나 와닿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원장님께 요걸 붙여가지고 수정을 해서 드렸습니다. 미래 평생 직업 환경은 어떻게 바뀔까? 러닝이다, 배웁니다. 멍이다. 근데 어떻게 될까? 오픈이 아니라 오픈 플랫폼입니다. 대학은 공개된 플랫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셜, 사회화. 또 그다음 뭐죠? 퍼서널, 개인화. 그 다음에 뭘까요? 모바일. 이런 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교육은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 4가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공감이 돼가지고 그냥 새벽에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좀 표현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 예.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만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셔서 제가 이제 익숙하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아무리 춥고 길어 보여도 절대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요 뭐 하세월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손들고 항복하고 떠날 겁니다. 떠난 다음에 떠나는 그 모습을 보지 말고 코로나가 떠난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걸 주목하는 게 오늘의 가치가 아닌가. 그 주목하는 관점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원격이 등장하게 된 이유, 아까 러닝이라고 하는 4가지 섹션에 대한 말씀 드렸던 이유,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사회에 내일 일어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조금 뭐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런 정도 준비를 했고요. 너무 직업이나 전문대학에 대한 직업의 의향을 너무 저기 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그동안에 좀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 앞에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회에서 뵙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